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교육은 그 서버하고 인버터 판넬의 이제 구성품하고 그 배치 그리고 이제 접지 방법인데요. 그 전기의 일반적인 특성을 좀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접지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 많은 그 문제를 이제 원인을 쭉 추적에 들어가서 보면은 접지가 제대로 안 돼서 이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게 되고요. 전기는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 급발진 같은 게 분명히 이 문제가 있는데 원인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것처럼,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제대로 된 접지를 하면은 여러 가지 노이즈로 인한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또 개선 효과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기의 기본 원리는 뭐 기술이 바뀐다고 변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역에 따라 변하는 것도 아니고 온 우주에 걸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그 기본 원리를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 이제 이렇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쌓아나가게 되면은 실제로 우리가 업무하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전기의 일반적인 특징과 PLC 판넬과 드라이브 판넬의 내부 구성을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선과 신호선이 분리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제 전력선이 신호선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고조파를 배웠는데, 고주파가 있고 고조파가 있는데, 둘이는 다른 거고요. 어쨌든 고조파는 고조파대로, 고주파는 고주파대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고조파의 영향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필터를 사용해야 된다 그랬는데, 고주파의 영향을 줄이려고 그러면 이제 특히 하이 프리퀀시 고주파로 인한 노이즈의 영향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접지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접지에 대해서 탈도 많고 말도 많고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다르고 사람마다 하는 얘기가 다르고 또 책을 봐도 책에 쓰인 것도 다르고 또 사람마다 경험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되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거는 뭐 나중에 자세히 나오겠지만은 우리 한국의 전기 설비 관련 기준들은 일본 거를 많이 따왔는데, 일본의 어떤 전기 설비 기준과 접지 방식하고 전 세계 글로벌 어떤 표준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름대로 발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접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접지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미국이나 유럽의 접지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거랑 조금 이렇게 다 장단점이 있었죠. 물론 좀 달랐었는데, 일본은 그 방향성을 가지고 건물에 짓고 전기 설비를 하고, 또 일본 제품은 거기에 맞게 또 제품을 개발하고, 또 거기에 맞게 제품의 어떤 접지 관련되는 어떤 가이드가 정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로컬은 미국 회사니까 미국 회사, 그러니까 미국의 접지 규정에 맞게 지어진 건물에 제품을 설치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매뉴얼에 이렇게 하세요라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제품을 많이 써본 사람들은 일본 제품 매뉴얼에는 이렇게 하라고 돼 있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없던데 왜 로크웰은 또 다르게 하라고 그러냐? 로크웰 하라는 대로 해봤더니 잘 안 되더라 오히려, 뭐 이런 말도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경험치죠. 왜 그런 게 생기는지 그런 걸 이제 살펴보고,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의 접지 규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전에 접지 규정은 일본의 접지 방식을 많이 이제 채택을 했는데 거의 그대로 이제 가져온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방법이 좀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동안 계속 한국에 이제 접지 관련돼서 전문가들이 자꾸 의견을 내니까 이제는 글로벌 규정을 채택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새롭게 바뀐 전기 접지 관련 기준은
이제 글로벌 표준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일본 거하고 잘 안 맞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크웰은 미국 제품이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표준에 맞게 설계되어 있고 또 로크웰의 접지 기준은 글로벌 표준에 맞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척가 많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올바른 접지 방법을 어떻게 하면 되고 그 효과는 무엇인지 그런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의 일반적인 특징을 보면은 전기는 그 우리가 이제 스위치를 켜야 전등에 불 들어오는 것처럼 폐회로가 구성되어야 우리가 스위치를 탁 넣게 되면은 전기가 통하는 길을 터주는 거죠. 딱 끊게 되면은 길을 막는 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전기는 길이 있어야 흐른다 이겁니다. 이 감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어떤 그 전기가 이제 그 들어오고 있는 장비에 우리가 손을 대게 되면은 그 전기가 우리 몸을 통해 가지고 땅을 통해 가지고 전기는 원래 나온 대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그 원래대로 복귀하려고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는 뭐 길만 생기면 그리 가는 거예요. 길 중에서도 자기가 가기 편하고 좋은 길로 갑니다. 그 험한 길보다도 넓고 쫙 이렇게 퍼져 있는 그 직선으로 있는 길을 더 좋아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자, 전기는 원래 발생기로 돌아가려고 하고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길 중에서 가장 저항이 낮은 경로로 더 많은 전류가 흐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감전이라는 게 그거죠. 손을 딱 댔는데 우리 몸으로 전기가 다른 길로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 몸으로 전기가 흐르면 감전되는 거고 그렇지만 접지가 잘 되어 있으면은 우리 몸하고 접지되어 있는 경로하고 따져보면은 접지되어 있는 경로가 훨씬 저항이 낮죠. 그러니까 그 길이 더 좋으니까 전기가 왜 우리 몸으로 들어오겠어요. 그 좋은 길로 가지. 그러니까 이제 안전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일반 특징인데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전기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길이 있어야 가지만은 전압이 아주 높으면은 그 저기 뭐야 길이 완전히 열려있지 않아도 쉽게 말하면 이제 전선과 전선이 딱 닿으면은 이제 그 합선이잖아요. 서킷이 되기 때문에 글이 이제 전기가 탁 지나가면서 순간적으로 전류가 많이 흐르니까 불꽃이 막 튀고 화재가 발생하죠. 자, 그런데 전압이 워낙 높으면은 이 전선 사이에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스파크가 팍 튀면서 전기가 건너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번개 치는 게 그거죠. 번개 치는 게 벼락은 더하죠. 벼락 같은 경우에는 이 구름에 있는 쌓인 전기가 땅하고 이제 사이에 방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워낙 전압이 높으니까 그 공기를 뚫고 전기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 벼락이죠. 자, 그런데 그 전기가 주파수가 높게 되면은 또 전선을 타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노이즈들이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는 일반적으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우리가 전기 회로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소자로 저항이 있고 콘덴서가 있고 축전기인데 캐패시터라고도 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코일이 있어요. 인덕터라고 그러죠. 그런 저항은 간단하게 전압이 높으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고 공식 그대로죠, 그렇죠? 전압이 높으면 전류가 많이 흐르고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작게 흐르고 저항이 작으면 또 전류가 많이 흐르고 이렇게 이제 그 간단하게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저항은. 그런데 인덕터, 전선을 우리가 이제 전기줄에 전기가 통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나침판을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은 나침판이 움직이게 돼요. 자, 그래서 그 약이 좀 약해요. 그런데 전기를 갖다 이렇게 전선을 스프링처럼 입고아 놓게 되면은 그 자기장이 계속 겹쳐가지고 누적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장이 세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자석이 되는데 그 속에다가 그 철심을 넣게 되면은 자석의 힘이 더 세집니다. 전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되고 일정한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그 전류의 양에 따라 가지고 그 자석이 돼요. 자석도 세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인덕터라고 하는 거는 이 코일은 청개구리 같은 성질이 있어가지고 전기가 쫙 올라가면은 빨리 못 올라가게 막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전기가 쫙 흐르던 게 쫙 빠지면은 내려가면은 전압이 내려가면은 전류가 조금 흐르든지 하면은 오히려 이제 전기를 갖다 더 달라고 끌어달라고 그럽니다. 완전 청개구리예요. 그래서 그 DC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압이 쫙 올라가게 되면은 얘는 올라가게 못하게 올라가는 걸 자꾸 막으려고 그러고 쫙 흐르던 것이 쫙 이제 그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더 달라고 밥도 달라고 징징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 변화를 막으려고 하는 성질을 인덕턴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덕턴스가 크다면은 코일이 두꺼운 게 많이 감겨 있다 그러면은 그 A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니까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인덕터는 이 바뀌는 걸 싫어해. 그러니까 AC 전기가 들어오려 그러면은 AC 전기는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계속 바뀌어야 되는데 얘는 그걸 방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AC는 이거 타고 넘어가려면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렇지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힘든 거지. 그래서 아주 높은 주파수의 그 전기는 인덕터가 거의 철벽처럼 느껴집니다. 넘어가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주파수가 낮으면 그런 대로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로우 프리퀀시 신호는 그런 대로 통과하는데 하이 프리퀀시 신호는 못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인덕터는 그런 성격 가지고 있어요. 캐패시터, 축전기는 이 두 개의 판 사이에 전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 전하가 축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전하가 축적될 때까지는 전기를 흘려 보내주는데 전하가 꽉 차게 되면은 아, 나 배부르다, 밥 다 먹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전기 안 통합니다. 그래서 그 로우 프리퀀시는 통과시켜주지 않는데, 그런데 이 캐패시터는 아까 그 인덕터랑 반대여가지고 얘는 변화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AC 같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걔는 이제 이렇게 통과됩니다. 하이 프리퀀시는 더 잘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적이 넓거나 요 사이에 간격이 좁거나 하면은 캐패시터 용량 크니까 잘 통과시켜주고 또 같은 캐패시터 용량이라 그래도 하이 프리퀀시 여기 들어오는 전류가 굉장히 주파수가 높으면은 또 잘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일단 알고 들어갑니다. 자, 변압기가 있는데 보통 한전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그 발전된 전기가 고압으로 바꾸죠. 고압으로 바꾸는 이유는 그 송전할 때 그 전송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고압을 올린 다음에 자, 우리 그 이제 집 근처나 공장이나 빌딩 근처로 오게 되면은 전압을 일단 내립니다. 네, 내려가지고 이제 1차 측에서 보통 1차 측은 델타를 쓰고 2차 측은 Y 결선을 하는데 2차 측 Y 결선에다가 중성점을 이렇게 접지하는 것을 가장 이게 표준입니다. 로크웰에서 이런 방식의 변압기 결선을 가장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카먼 모드 커런트의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이즈로 인해서 수반되는 나쁜 현상들을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로크웰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제 또 그 델타 Y이긴 한데도 중성점을 접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또 델타 델타인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로크웰은 별로 권하지 않는 방식인데 이렇게 또 쓰는 데도 있어요. 지락 시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카먼 모드 커런트에 대한 경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인버터 같은 경우에 그 MOV하고 이제 카먼 모드 캐패시터 거기 그 점퍼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설치하는데 접지가 안 돼 있는 공장에 설치할 때는 그거 이제 MOV 그 점퍼를 분리하라고 돼 있죠. 근데 분리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그 뭐죠? 그 노이즈에 대한 취약함을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UL이나 CE 규정은 규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UL이나 CE 규정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런 방식을 쓰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방식은 접시된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그 인버터나 드라이버 안에 MOV하고 커먼 모드 캐패시터하고 점퍼를 갖다가 연결한 상태로 써야 되고 그래야 노이즈의 제거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변압기 결선 중에서는 접지를 하긴 했어도 델타 델타인데 델타 꼬다리를 꼭지를 접지하거나 혹은 요 한상의 중간 단자를 접지하는 이런 접지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나름 장점이 있겠죠. 나름 장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방식도 로크웰은 권하는 방식이 아니고 어떤 그 공장 같은 데 사용하는데 그 글로벌 표준에서는 권장하고 있지 않는 방법입니다. 자, 요게 이제 그 삼상 그 1차 측이 이제 델타고 2차 측이 Y 결선이다 그러면은 Y 결선의 중성점을 접지한다 그랬죠. 그리고 중성점을 갖다가 선을 하나 끌어가지고 선 하나를 삼상 세 가닥 선을 끌어오는데 옆에 쭉 따라오는 걸 보고 중성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현장 가면은 그 아저씨들이 N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RST, R상, S상,
T상 해서 이거 하트라 그러죠. 하트 뜨겁다. 전기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중성선인데 통상 아저씨들이 N상 그러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그냥 중성선 그러든지 영어로는 뉴트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뉴트럴은 여기 이제 브레이커 같은 데서 요거는 전기를 끊더라도 뉴트럴은 끊으면 안 됩니다. 계속 그냥 연결돼 있어요. 그 공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잘못돼 가지고 이 뉴트럴이 끊어진 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른 여러 가지 불균형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희한한 문제들이 막 나타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뉴트럴이 끊어져 있더라 뭐 이런 데도 있는데 어쨌든 뉴트럴은 쭉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뉴트럴은 접지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판넬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그라운드 버스가 있죠. 그 우리나라 아저씨들이 부수바라고 하는 부수바도 콩글리시입니다. 버스바라고 해야 돼요. 나는 그 일본 사람들이 부수바라고 하는 걸 따라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일본 아저씨들은 빠수바라 그러고 우리나라 아저씨들이 부수바라 그러는데 이 콩글리시로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쨌든 현장에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라운드 버스가 있으면 그라운드 버스는 이 판넬 벽에 딱 본딩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판넬 벽하고 이 그라운드 버스를 찍어 보면은 도통이 돼야 되겠죠. 그 요거는 이제 그 N상은 그 실제로 이제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상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그 인슐레이션이 되게 하는 게 표준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요 3상이 부하가 완벽하게 그 각 상마다 균형 부하 같은 경우에는 N상이 아니죠. 뉴트럴은 전기가 흐르지 않아야 정상인데 대개 현장에서 모든 부하가 이렇게 완벽하게 평형을 이룬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불평형을 보상하는 전류가 여기 흐릅니다. 그때그때 다르겠죠. 좀 많이 흐르지는 않아요. 이게 많이 흐르면 크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뉴트럴에는 평소에 전기가 원래는 안 흘러야 되나 불평형을 상쇄하는 만큼 흐른다. 그 다음에 접지선은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그 찌락이 되거나 그 누전이 됐을 경우에 그 전류가 이렇게 이제 접지선을 타고 흘러가 가지고 이 이제 그 ELD 같은 걸 동작시켜 가지고 차단시키는 용도로 쓰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는 전기가 흐르면 안 된다라고 이러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하게 될 여러 가지 그 노이즈 관련되는 전류는 그 노이즈가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원래 원점으로 복귀하게 되는 그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노이즈 전기는 평소에 흐를 수도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가장 그 스탠다드 방식인데 우리 위너스 오토메이션 건물에 있는 잠깐만 그 전에 2001년부터 2021년부터 그 전기 규정이 바뀌어가지고요. 그전에는 RST 이렇게 불렀습니다. 색깔도 뭐 까만색, 빨간색 이렇게 쓰는데 이것도 다 그 동네마다 달라가지고 한전에서 쓰는 색깔 다르고 또 다른 공장 색깔 다르고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상당히 많은 그 혼동이나 그 문제의 어떤 요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2021년 그 전기안전 규정 표준 이 IEC에서 따온 KEC 그 전에 KS 규정은 다 제2 규정 1번 규정을 따오 그대로 뺏겨온 건데 이제는 그 국제 표준을 따라 가지고 IEC 규정을 따라 가지고 거의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KEC라는 걸 만들었어요. KEC 규정에 보게 되면 이제는 RST라고 안 부르고 L1, L2, L3 이렇게 부릅니다. 색깔도 정해졌어요. 고동색, 까만색, 회색, 파란색이나 초록색. 그 다음에 이 접지선은 노란색이나 노란색 저기 뭐야 초록색 띠가 있는. 자, 요렇게 앞으로 규정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위너스 오토메이션 건물에 있는 그 저기 뭐야 그 배전반을 보게 되면은 우리 회사 배전반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L1, L2, L3 나오고 여기 이제 뉴트럴이죠, 그렇죠? 그런데 되게 우리나라의 많은 그 공장이나 빌딩 같은 데 보면은 이 뉴트럴과 요 접지선을 분리해 가지고 2차 측 Y열선의 중성점에서만 만나게 되고 모든 접지는 접지선을 따라 연결돼 있고 모든 중성선 그러니까 삼성의 한 하트하고 중성선을 이게 만약에 380이라 그러면 선간전압이 한 선과 뉴트럴권의 전압은 220이 되겠죠. 그래서 단상을 따오려 그러면은 여기 하트 중에 하나하고 뉴트럴을 갖다 따오게 되면은 단상 220이 되는데 뉴트럴은 뉴트럴끼리만 연결하고 접지는 접지끼리만 연결하는 게 표준 아닌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에 이걸 갖다가 짬뽕으로 쓰고 있는 데가 아직도 많아요. 이제 문제가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원래 정석으로는 TNS 이렇게 이제 이 유럽은 이렇게 부르고 이 3상 5선이라고 부르는 게 표준인데 우리 보통 3상 4선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접지선과 중성선은 확실하게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접지는 접지에만 물리고 중성선은 중성선에만 물리게 그렇게 해서 접지선과 중성선은 반드시 2차 측 Y결선의 중앙점 여기 점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점이 한 군데 모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만 만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석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뀐 규정에는 접지선이라고 안 부르고요. 보호도체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는 PE라고 써요. Protective Earth. 혹은 어떤 사람은 Potential Earth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TNS예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경우에는 TNC라 그래가지고 이 중성선하고 접지선이 혼용하는 경우, 짬뽕으로 쓰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됐다 그러면은 접지가 좀 재구시를 못하겠죠. 왜냐면은 중성선의 역할과 접지선의 역할이 다른데 이렇게 되면 혼재되어 버리니까.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공장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전기의 정석은 TNS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공장 같은 경우에 자동화 장비를 설치할 때는 TNS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지은 건물 같은 옛날의 설비들은 TNC를 썼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TNS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만약에 뭐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하는 게 좋겠죠. 자, 그 TNCS가 있는데 이건 또 짬뽕 방식인데 일부는 이렇게 이제 그 TNC, C는 이제 그 커먼이죠. 같이 쓰는 거예요. 요거는 TNS, 세퍼레이션.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는 여기 가서 보면은 접지 따로 물리고 중성선은 따로 물리게 돼 있는데 쭉 따라가다 보니까 변압기 근처로 갈 때는 거기 있는 전기기기들은 중성선, 접지선 구분 없이 그냥 같이 물려 있더라. 이렇게 되면 이제 TNCS라고 이렇게 이제 쓰는 데도 있습니다. 자, TT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별도 접지죠.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별도 접지입니다. 자, IT라 그래가지고 IT는 이제 이 접지를 하는데 고저항 접지라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보통 접지는 저저항이죠. 가능한 한 접지 저항을 최대한 낮추려고 그런 여기는 일부러 저항을 써가지고 접지를 하는 그런 방식이 IT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판넬 안에 PLC와 드라이브를 같이 연결할 때 이 드라이브는 이 노이즈 원입니다. 얘가 노이즈를 무지하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로 지나가는 얘로 이제 파워를 여기다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PWM 해가지고 모터로 가는 파워를 갖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모터로 가는 파워는 거기에는 노이즈가 꽉 끼어 있는 겁니다. 노이즈로 오염된 영어로 말하면 더티한 라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PLC의 통신선이라거나 PLC의 뭐 I/O, 이스터볼트, 그 다음에 아날로그 그런 케이블들은 이 노이즈의 영향을 가능한 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클린 존이 됩니다. 요 하얀색 그래가지고 더티 존에 있는 것들은 요 영역에 가는 케이블들을 요 영역으로 가는 케이블과 혼재하지 말고 아예 그 판넬 안에 덕트가 들어갈 때부터 이쪽은 파워 케이블용 덕트, 이쪽 기둥은 컨트롤용 혹은 통신 케이블용 덕트로 해가지고 통신 케이블은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인버터도 통신 연결해야 되니까 이렇게 연결하고 파워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두 개를 섞지 말란 얘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현장 가서 보게 되면은 이 기둥 하나로 덕트 하나에다가 컨트롤 케이블, 통신 케이블, 파워 케이블 같이 내려와가지고 물론 그 안에 보면은 뭐 급판이 있다고 주장들은 하는데 안에 보면 뭐 꽈배기처럼 꼬여 있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거는 격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이렇게 파워가 들어오는 경로도 따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케이블이 배치되는 경로도 이렇게 확실히 구분을 지어가지고 더티 존, 클린 존을 구분하도록 이렇게 판넬을 레이아웃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이제 판넬 밑에 그라운드 버스, 우리나라 아저씨들이 부스바라고 하는
예, 이 접지 바가 있는데 그러면 이 접지 어떻게 할 것인가? 접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접지를 왜 해야 되느냐? 접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자, 이 모터가 돌아가는데 원래 모터의 코일하고 이 외항 프레임은 당연히 절연이 되어 있을 텐데 어떤 사정으로 이 절연이 파괴되면은 노이즈가 또 절연 파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절연이 파괴되게 되면은 이 전기가 바깥으로 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이 손을 딱 댔다 그러면은 전기는 길만 있으면 통하니까 요 길로 사람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프레임을 접지를 해놓게 되면은 자 전기가 샜는데 전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길이 훨씬 더 좋은 길이다. 전기 통하기 좋은 길이다 이거죠. 굳이 사람 몸을 타고 그러는 것보다 그러면 전기는 어디로 흐르겠어요? 요리 흐르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는 게 원래 접지는 요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옛날 접지 기준을 보게 되면은 옛날 접지는 주로 이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걸 달성하면 됩니다. 근데 점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접지는 다목적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기 접지뿐만 아니라 어떻게 다목적이냐면 미쓰비시 PLC 매뉴얼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접지를 가능한 한 전용 접지 따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PLC가 있고 다른 기기가 있으면은 따로따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무슨 말이죠? 이렇게 되시면 PLC 접지 따로 잡고 인버터 접지 따로 잡아. 그러니까 요거를 저기 뭐야 같이 쓰지 말고 따로 니 것 따로 내 것 따로 해가지고 따로 쓰라 이 말입니다. 어. 그 미쓰비시는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로크웰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 아니지 같이 하라고 돼 있어요. 로크웰은. 그러니까 접지 어떻게 하우리 거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것도 하고 니 왜 그렇게 주장하냐 물어보게 되면은 매뉴얼을 펼치는 거죠. 이거 바로 이렇게 하라고 돼 있지 않냐. 그런데 그 FG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단자에 보면은 LG가 있고 FG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미쓰비시 PLC에 보면은 접지 단자에 LG 단자가 있고 FG 단자가 있는데 여기 좀 마크가 좀 다르죠. 여기 보면 이렇게 근데 여기 또 보면은 이 제품은 LG는 마크가 동그라미로 돼 있고 FG는 뚜껑만 쓰여져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인터내셔널 접지 기호인데 접지 기호에 보면은 동그란 거 있는 게 있고 뚜껑만 있는 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게 있죠. 빗금도 있고. 근데 이거 보면은 얘네 PLC는 같은 미쓰비시 PLC인데 얘네는 LG나 FG나 다 뚜껑만 있고 여기는 FG는 뚜껑이 있고 LG는 동그라미가 있죠. 이 뭐야 이거? 자, FG는 기능성 접지, LG는 보호성 접지. 그래서 확인 후 접속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같은 일본 제품도 샤프 제품은 굳이 FG, LG 구분 없이 그냥 그라운드 돼 있죠. 그렇죠? 그라운드. 자, 일본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갈라파고스입니다. 이상하게 혼자 놀아요. 따로 놀아요, 따로. 그래가지고 국제 표준에도 잘 안 맞추고 이상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방식으로 하는데 한때는 그게 잘 먹혔었는데 요새 일본이 알다시피 많이 찌그러져 가고 있는데 더 찌그러져야 돼. 어쨌든 그 일본이 하는 방식은 국제 표준들하고 상당히 잘 안 맞습니다. 어떻게 안 맞는지 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오리엔탈 모터라고 인아 오리엔탈 뭐 그러죠. 모터 회사. 이 회사의 오리엔탈 모터 아메리카 미국 지사에서 영어로 만든 자료에 보게 되면 여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접지를 보면은 PEFG 그러니까 이거는 짬뽕인 거죠. 왜냐면 미국은 FG라는 말 안 쓰고 PE 아니면 T거든요. 글로벌리 다 그 표준을 씁니다. 그런데 미국이다 보니까 이제 PE는 쓰는데 FG라고 쓰는 거지. FG는 약간 일본식이에요. 그거를 보게 되면요. 국제 표준에 원래 이제 접지가 또 동그란 게 있고 뚜껑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나누냐면은 여기 18 뚜껑이 있는 거는 기능 접지, 펑셔널 접지입니다. 장비의 오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접지가 뚜껑이 있는 접지고요. 그 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접지가 동그란 접지죠. 그러니까 5019 접지인 거죠. 근데 요거를 구분해서 쓸 때는 뚜껑이냐 동그라미 하는데 요걸 구분하지 않고 쓸 때는 요거 하나로 5017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샤시 같은데 이제 어떤 신호의 기준점을 만들어 줄 때는 5020 요
우리가 이제 그 전자회로 설계 같은 게 해서 뭐 샤시에다가 이제 다 이렇게 한 점에 컴만 모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는 기호를 여러 걸 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완전 접지는 요거고 이 프레임 접지는 요걸 써야 되는데 그 일본은 얘를 LG라 그러고 얘를 FG라 그러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자기들끼리도. 자, 그래서 이제 그 접지 기호는 기본적으로 요렇게 요것 중에서 써야 되고 거기 쓰는 명칭도 자, 기능 접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이제 그 전기철도 같은 데서 전식 그 전기로 인해서 부식이 생기죠, 그렇죠? 예,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뭐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접지에서 나온 게 기능적 접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 뭐야 미쓰비시나 이런 일본 메이커는 FG 그 펑셔널 그 그라운드도 아니에요. 그 다음 프레임 그라운드를 또 FG라 그러는데 그거는 이제 일종의 기능성 접지라 그래가지고 안전을 위한 접지라기보다도 여러 가지 그 통신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반도체 회로라거나 전자 회로 장치가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이즈원을 갖다 생기면은 제거하는 그런 목적에 쓰는 그 저기 접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준 전위 확보형 접지라고 하는 데 있는데 이것이 컴퓨터 및 컴퓨터를 이용하는 전자기기, PLC도 이런 게 돼요. 그렇죠? 직류 저전압을 진호로 사용하는데 이 전압이 정확히 동작하기 위해 일정한 기준 전위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기준 전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접지가 기준 전위 확보형 접지인데 자, 위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이거는 요 프레임 접지, 샤시 접지죠. 그렇죠? 요거의 용도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여기 이제 기능 접지 요거 조금 성격이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있는 거죠. 자, 참고로 이제 그 샤시 우린 샤시라고 부르는데 미국 애들은 채시라고 발음해요. 샤시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콩글리시 발음인 셈이죠. 네, 그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접지라고 하는 거는 어, 사람을 전기적 충격, 그러니까 감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다가 그 추가로 불필요한 전기 신호를 대지로 흘러들게 하는 것들이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 기능들이 상당히 많이 중요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FG는 프레임 그라운드 약자인데 예, 이래가지고 이제 전기 장비에 전기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장비가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FG라 그러고 LG는 라인 그라운드니까 일종의 이제 전원에 대한 접지니까 안전을 위한 거고 SG는 시그널 그라운드인데 이 기기의 원활한 동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FG하고 SG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비슷한 건데 또 SG라고 또 나눠놨어요. 이런 것들은 F진이, L진이, S진이 하는 거는 일본 애들이 만들어낸 용어고 국제 표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공장들 많이 다녀봤는데 어떤 그 대기업 계열의 공장을 가니까 여기는 이제 앞 라인은 그 미쓰비시를 쓰고 뒷 라인은 이제 AB PLC를 쓰는데 미쓰비시 쓰던 그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 그 AB 쓴 그 라인에도 판넬을 열어보게 되면은 그 안에 접지 단자가 3개나 있어요. FG, LG, SG 이런 식으로. 자기들은 이걸 다 구분해서 쓰는 거지. 근데 로크웰은 구분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는 구분하지 말라 그러고 접지 연결해 봤더니 오히려 더 문제 생겨가지고 분리했더니 안정되고 그 로컬 틀린 거 아니냐 이거지. 왜 그러냐면 자기들 접지가 부실하니까 원래 그 공통으로 했을 때 제대로 접지를 하면은 더 잘 돼야 되는데 접지선을 하나로 묶었더니 더 문제가 많아가지고 분리했다. 분리하니까 문제가 엄청 잘 되더라. 그 말은 기존 접지가 부실하다는 얘기죠. 어쨌든 근데 그 사람들 경험에서 볼 때는 이렇게 분리를 해야지 접지를 모으면 더 문제가 많더라라는 식의 경험치를 가지고 주장을 하고 거기에 맞추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지가 복잡하고 말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일본 메이커는 분리하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분리를 하려 그러면은 각각 분리하려니까 손이 많이 가겠죠. 그렇지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같이 하면은 문제가 생기니까 따로 하는 게 좋다. 이 경우 경비 지출이 많아요. 요거 일본 매뉴얼에서 내가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네. 자, 일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독립조치인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접지 시공하는 건데 근데 개별적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히 이격거리를 줘야 이 개별적으로 하는 효과가 나겠죠. 그렇죠?
개별 접지는 개별 접지 나름의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또 어떤 종류의 설비는 개별 접지를 해야 되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나름의 이유, 뭐 전산실이라거나 뭐 옛날에 말하면 이제 그 전화국이라거나 큰 규모의 통신 설비나 뭐 이런 것들은 그 큰 설비를 독자적으로 개별 접지를 해야 되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렇게 아예 그 설비 설치 계약 같은 거 할 때 별도로 접지 잡아주세요라고 요구를 합니다. 또 그렇게 잡아주고요. 자,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접지가 다 공통이어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자, 통신에 관련해서 왜 개별 접지 요구가 많냐면은 통신이 예민하니까 각각의 접지의 신호들이 달라서 그냥 달라서 기본적으로 별도의 접지에 연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일본 애들은 LG, SG, FG, PG 이래가지고 또 PG 또 이상한 거 나왔네.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종류로 이 접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접지 기술의 세계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은 환경과 안정성과 여러 가지를 보니까 이 접지는 따로 하는 것보다 전체를 하나의 그 시스템화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해서 하나로 딱 묶는 게 그래서 이제 모든 접지 포인트는 등전이가 되게 그러니까 접지할 포인트 사이에서 포텐셜의 차이가 나면은 그 전기는 전압의 차이가 나야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A지점과 B지점이 같은 전이다 그러면은 선 연결해도 전기 안 흐릅니다. 우리가 물이 있는데 물을 완벽하게 평행 상태에서 안 흐르잖아요. 약간이라 한쪽이 낮아야 그 냇물이나 강도 한쪽이 낮으니까 흐르는 거거든요. 등전이를 본딩을 해가지고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그 지금 접지의 이 글로벌 어떤 방향이 됩니다. 전위차를 최소화해서 상호 본딩한다. 이래저래 다 연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빌딩 내 접지 계통을 통합하고 인프라돼서 접지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면 그러면 뭐가 들어오든지 바로 물릴 수 있도록 되는 거죠. 근데 단독 접지를 하게 되면은 올 때마다 다 따로따로 설비를 공사해서 선끌어와야 되니까 이 복잡적 제대로 관리가 안 되겠죠. 그래서 접지는 세계적인 접지는 공통 접지로 간다. 일본식의 개별 접지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식을 몇십 년 동안 과거 몇십 년 동안 따라와 쓰다가 계속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이제 접지 관련된 전문가들이 계속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저 글로벌 표준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뀐 겁니다. 자, 공통 접지는 접지 성능의 약화나 손상으로 연결된 시스템, 접지가 부실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안 좋겠죠. 그리고 이제 접지 전구로 인출된 전이 길어지게 되면은 전이차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선에다가 개발세번 막 연결해 놓고 해서 공통 접지라 그렇게 되면은 이 선 간의 길이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접지의 효과가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대로 하게 되면은 전체의 빌딩을 갖다가 케이지로 봐가지고 쉽게 말하면 빌딩의 각 그 기둥마다 그 다 접지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기둥에 갖다 물리게 되면은 접지가 하나의 그 공통의 접지에 닿아서 물리는 공통 접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접지 전극이 병렬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가 계속 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돼요? 접지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일 원하는 방식이 우리가 이제 그 건물 지을 때 철골을 때려 박잖아요. 땅에다가 큰 건물일수록 철골을 깊게 박아요. 그 다음에 이제 땅이 무르면 더 많이 박죠. 그렇죠? 그래서 철골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지면하고 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접지봉 역할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땅속에다가 철골을 묻으면서 그 메쉬를 깔아가지고 메쉬하고 철골을 다 용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의 전체의 그 건물의 철골이 뼈대가 등전이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건물에 그 설비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설비에 접지 물려야 된다 그러면은 접지선을 가가지고 철골에 갖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외국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지나 노이즈 방지에 용이하게 되고 등전이 구성으로 장비간 전이차 발생하지 않고 시공 접지봉 수를 줄일 수 있죠. 철골마다가 다 접지봉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 공통 접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형 빌딩 같은 경우 철골 처림이 공통 접지 구성된 경우가 많다니 이걸 활용한다는 얘기죠. 자, 근데 독립 접지는 그 전산 시스템이나 병원이나 이런 부분에는 나름대로 독립 접지가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공장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면 빨리 꺼야 되잖아요.
장비를 세워야 되는데, 근데 병원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할 때는 각종 수술을 위한 그 보조 기구들이 돌아가게 되는데 갑자기 정전이 되면은 수술하다 환자 죽어요. 네. 그러니까 병원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가 셧다운되고 그러니까 정전이 되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단 시스템 의료 설비 같은 거는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니까 독립조치를 하기도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우리가 공급하는 PLC가 병원에서 들어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병원에 들어가면 유틸리티에 들어갈 거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파는 그 장비들은 공장에 들어가니까 이 공장 설비는 공통 접지가 권장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지는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 개별적으로 접지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전체 공장에 접지 플랜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설계할 때 접지에 관계되는 그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도 거기에 맞게 하고 그 다음에 접지에 물리는 것도 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고 관리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 가지처럼 이 잔가지가 모여가지고 조금 중간 가지가 되고 중간 가지가 몰려가지고 굵은 가지가 되고 굵은 가지가 기둥이 되고 뿌리로 내려가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인프라화 됩니다. 인프라화. 그러니까 접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전문적이고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설계되고 시공되고 관리되고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공장들 많이 다녀봤는데 다들 좀 큰 공장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큰 회사라는 프라이드가 있어 그런지 다들 물어보면 접지는 다 잘 돼 있다 그래요. 다 잘 돼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접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근원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런 공장은 실제로도 잘 돼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공장들은 접지 엉터리로 돼 있는데도 본인들은 몰라서 잘 돼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은 이제 아는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우리 접지 잘 돼 있다고. 우리 회사 접지 부실하다 그러면은 장비에 문제가 갔을 때 문제가 어딘지 분석을 해봤을 때 자기들이 잘못한 것처럼 되니까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접지들을 둘러보게 되면은 잘된 데도 물론 있지만은 잘못된 데도 많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접지에 대해서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한 접지 관련되는 법규나 규정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일본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큰 공장들도 의외로 접지들이 잘 돼 있는 데도 있고 잘못돼 있는 데도 있고 한다고 했지만 잘못한 데도 있고 또 이렇게 좀 글로벌 표준에 안 맞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접지 관련되는 이슈에 좀 부닥치게 되었을 때는 이 큰 그림에서부터 좀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표준 가이드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로크웰은 335선식 TNS 방식으로 해가지고 원래 뉴트럴은 끊지 않는다 그랬죠. 요 그림은 얘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뉴트럴은 안 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이제 PE라고 하는 단자가 이 그라운드 버스에다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고 PLC가 여기서 PLC도 접지 잡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 밑에 샤시 밑에 접지를 갖다가 요리 가져갑니다. 다 하나로 묶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PL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버터랑 같은 판넬 안에 있다 그럴 때 자, 원래 이제 이거 PLC도 원래 이 PE 같은 묶는데 TE라 그래가지고 이게 True Earth인데 일종의 인스트루먼트나 아날로그나 뭐 디바이스 넷 같은 것도 쉴드가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접지하라고 돼 있죠. 한 선을. 그 접지하는 그런 것들은 바로 여기다가 물리면 여기 좀 더티하기 때문에 바로 여기다 물리지 말고 따로 이렇게 요 약전용 접지 바를 하나 따로 해가지고 거기다 모은 다음에 요리 가져가고 여기서는 굵직한 선으로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여기 영상은 이쪽으로 거꾸로 들어오지 않도록 빠져나가는 게 워낙 좋으면은 이 영향이 이리 안 옵니다. 근데 빠져나가는 게 부실하니까 같이 묶었을 때 영향을 받아가지고 떼니까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기더라. 얘는 따로 잡아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쉴드 표시인데 모터하고 인버터도 거리가 멀면은 쉴드 케이블을 쓰는 게 권장되고요. 쉴드도 쉴드 양단을 갖다가 한쪽 단은 모터의 프레임에 한쪽 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PE에다가 가서 딱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런 그림들은 이제 철골 구조인데 철골이 가장 좋은 접지 보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 가서도 접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그림에 보일 때는 쉴드 선을 썼을 때 쉴드, 요 쉴드죠, 그렇죠? 이 쉴드의 끝단에 쉴드 끝단도 프레임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붙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또 같은 그림인데 역시 이 저기 쉴드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프레임에다가 딱 붙이고 프레임도 철골에 그러니까 접지봉에다가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귀환하는 회로를 만들어줘야 접지가 완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이즈 방지용 접지, 통신선 접지 같은 게 있는데 디바이스넷 설치 가이드에 보게 되면은 그 쉴드선은 뽑아가지고 접지를 해야 되는데 통신선에 한쪽만 하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편단 접지는 한쪽에 하는 거고 양단 접지는 양쪽에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양단 접지를 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왜냐면 그라운드 루프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여기 노이즈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세다가 이 갔다가 다시 돌아와가 뺑뺑 돌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루프가 형성되니까 오히려 이거는 빨리 빠져줘야 되는데 안 빠지고 뺑뺑 도니까 나쁜 영향 끼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쉴드선은 양단을 접지하지 말고 한 단만 접지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라운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만 들은 사람들은 이 인버터도 쉴드선을 갖다가 여기는 접지하지 않고 여기만 접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라운드 루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통신선은 한쪽만 접지하는 게 권장되고요. 파워선 쉴드는 양쪽을 다 확실하게 프레임에다가 딱 연결 확실하게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좀 더 나옵니다. 자, KC, IC 규정을 갖다가 가져와가 거의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KC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여기 일본 안 나오죠. 대부분 외국에서 하고 있는 그 방식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한국 그 전기 설비 규정에 그 접지 규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죠, 그렇죠? TNS 방식, 이 방식이 가장 권장됩니다. 앞으로 다 이렇게 방식으로 하라고. TNC 방식은 우리나라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아직도 많이 있는데 좋은 방식이 아니고 안전한 방식도 아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인버터가 자꾸 탈이 납니다. 모터도 열이 많이 나고 고장도 잦아지게 되고 또한 PLC 멤버리 날아갔다거나 뭐 이런 말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해서 쓰는 방식인데 그나마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이렇게 같이 하는 것보다는 뭐 낫겠지만은 역시 원하는 TNS가 되겠죠. 일본에서 말하는 개별 접지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IT 방식은 요게 또 필요한 데가 있어요. 병원 같은데 거기에 맞는 방식입니다. 한 번은 어떤 공장에서 자기들은 필요해 가지고 이 IT 방식을 써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 접지에 대해서 문의한 적이 있는데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공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케이블은 여기 보면은 이 파워 케이블이 있고 24V 컨트롤 케이블이 있고 통신 케이블이 있고 엔코더 같으면 엔코더 피드백 케이블이 있잖아요. 이런 케이블들의 종류를 쭉 등급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 아래로 갈수록 예민하고 위로 갈수록 무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좀 거리를 떼줘야 된다 이겁니다. 사실 이렇게 1, 2, 3, 4, 11까지 나누게 되는데 보통은 카테고리 1 파워 케이블, 그 다음에 카테고리 2 AC 100V나 24V DC, 그 다음에 카테고리 3 통신 케이블이나 엔코더 케이블 이 정도로 이제 카테고리를 나눠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카테고리가 다른 것끼리는 최소한 한 30cm 정도 거리를 떼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의 영향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첫 번째 세퍼레이션 거리를 떼라. 두 번째 쉴드 뭔가를 덮어라. 세 번째 접지 이 세 가지를 다 권장해서 하게 됩니다. 자, 자동차 급발진 같은 게 문제가 될 때가 있는데요. 2차 대전 때 미군에 쓰던 찝차 같은 경우에는 급발진 되는 거 없죠. 단순하니까. 근데 급발진은 고급 승용차에서 많이 생겨요. 외국서 수입한 비싼 고급 승용차가
급발진 문제가 오히려 더 많이 생겼었죠.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장치가 복잡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수많은 어떤 그 신호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요. 노이즈는 필히 발생하고 노이즈 영향으로 갑자기 이제 이 자동차가 미친 차가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사고가 나고 나서 메이커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자기 잘못 없다. 우리 차가 문제가 있다는 걸 네가 증명하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니 운전자가 어떻게 그걸 증명을 해? 이런 전문적인 거를.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고 나고 나면은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겉으로는 오리발 내밀고 내부적으로는 연락에 연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에 있는 그 전자회로들 컴포넌트들 위치 바꿔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차폐하고 그 다음에 접지하고 그래가지고 자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원리 똑같습니다. 정리, 차폐, 접지. 근데 이제 그 아까 이제 콘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인버터에서 모터로 가게 되면은 이 선이 길수록 더 문제가 되는데 선과 선 사이도 아까 그 콘덴서는 뭡니까? 이 얇은 그러니까 그 판판한 그 판이 가깝게 이렇게 밀접해 있게 되면은 그 안에 전화가 축적되면서 이제 그 충전이 되는 게 콘덴서죠. 그러면 이제 두 선이 나란히 가면은 어쨌든 이 사이에 도체가 나란히 가니까 일종의 이제 그 충전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양이 얼마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충전기를 통해서 그 AC는 전기가 건너갈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이 워낙 하이 프리퀀시면은 인버터에서 나오는 신호는 원래 주파수 외에 다른 많은 그 삐쭉삐쭉한 그 주파수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주파수들이 높으니까 콘덴서의 용량이 얼마 안 돼도 그러니까 이 두 선이 나란히 감으로써 발생되는 콘덴서 효과라고 하는 거는 얼마 안 돼도 워낙 하이 프리퀀시가 가니까 이 전류가 건너가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라인 투 라인, 라인에서 라인 간에 이제 건너다니는 그 전류를 이제 그 디퍼런셜 모드 혹은 노멀 모드라고 그러고요. 그 라인하고 대지 사이에 확 건너가는 그 저기 뭐야 전기를 카먼 모드라고 그럽니다. 네, 카먼 모드. 그럼 이제 라인과 라인 사이는 갔다가 돌아오니까 이제 방향이 반대가 되고 카먼 모드는 가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 된다 그래서 카먼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파형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삐쭉삐쭉하게 전류가 엄청나게 이제 이 삐쭉삐쭉삐쭉삐쭉삐쭉하게 이렇게 이제 튀잖아요, 그렇죠? 전압이 이제 엄청나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튀니까 그 전압 스파이크가 이 모터의 그 코일에 이 저기 뭐야 절연에 영향을 주겠죠. 삐쭉삐쭉한 게 계속 찔러대니까 그래서 절연도 빨리 파괴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기가 코일에서 절연은 파괴 안 돼도 뛰어넘어가지고 프레임으로 넘어가고 베어링을 통해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베어링도 손상이 생깁니다. 전에 한번 설명했지만은 아니 그 쇳덩어리로 된 베어링이 전기 지나간다고 어떻게 망가지냐 그런데 망가집니다.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가 들어가게 되면은 금속도 깨집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 영향 및 전달의 특성을 볼 때는 노이즈는 다양한 경로로 노이즈가 유입이 되고 대기 공간으로 날아가는 노이즈도 있죠. 그렇죠? 방사 노이즈. 이 필력 신호선의 노이즈도 있고 전환선 노이즈도 있거든. 노이즈를 막으려고 접지선을 잡았는데 그쪽으로 타고 들어오는 노이즈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전기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효과적으로 빠질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주지 않으면은 거꾸로 타고 올라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하수구는 물이 빠지라고 만들어놨는데 물이 역류하잖아요. 역류하면 하수구로 거꾸로 물이 뿡뿡 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홍수를 못 겪어봤겠지만 내가 어릴 때 홍수나고 하면은 완전히 정말 하수구로 물이 거꾸로 펑펑 솟아 올라오는 걸 지켜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디지털 장비는 노이즈에 민감하기 때문에 쉽게 파손되고 오동작을 하고 그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전기가 잘 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그 매뉴얼에 보게 되면은 자세하게 그림으로 나옵니다. 여기
판때기 같은데 우리 그 샤시를 장착을 할 때 샤시 케이스로 해가지고 노이즈원들이 쫙 이렇게 그 판넬 벽을 통해 가지고 접지선을 통해서 빠져나가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전기가 잘 흐를수록 해야 되니까 여기다 페인트 칠을 해놨으면 페인트 반드시 벗기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속판에 페인트 칠해놓은 속판은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아연도 강판 같은 거를 쓰는 게 좋아요. 그리고 여기다 보면 이제 페인트 칠해서 페인트 벗기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스타와셔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삐죽삐죽한 걸 갖다가 박아놔야 녹도 안 쓸고 꽉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가 잘 통합니다. 하여튼 이 전기가 잘 통하도록 해서 전기 입장에서 볼 때는 길을 잘 터줘야 노이즈도 우리가 이제 노이즈를 컨트롤 한다는 얘기는 노이즈 발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갖다 효과적으로 걸리기 위해서는 자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는데 A라는 길로 가면은 문제가 많고 B라는 길로 빠지면은 별로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러면은 노이즈가 B라는 길로 빠지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B라는 길이 노이즈가 통과하기 좋게 길을 잘 터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B로 가는데 길을 제대로 안 터주게 되면은 아니면 이제 길을 처음에 터놨는데 제대로 체결을 안 해가지고 이게 뭐 녹이 끼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접촉 조항이 늘었다 그렇게 되면은 B로 가는 길이 부실하니까 전기는 어디로 가야 되니까 막 A로 막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A에 있는 장비에 영향 끼치는 겁니다. 자, 노이즈 감금의 문제를 볼 때는 통신 장비나 각종 전압 및 전력 설비, 제어 설비 이런데 노이즈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노이즈들이 이런 다양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오동작을 했는데 원인이 뭐냐 가서 보면은 뭐 잘 모르면 노이즈지. 그러면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아니 문제 원인 해결하려고 불렀더니 너가는 안 되면 노이즈냐? 뭐 노이즈 맞지? 그렇지. 증명하기도 힘들고.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근데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집니다. 자, 우리가 뭐 스마트 머신, 스마트 매뉴팩처링 그래가지고 그 말은 점점 더 많은 정보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걸 통신에 의존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이렇게 노이즈에 관련되는 부분을 잘 잡지 않으면은 뭔가 이렇게 뭐 스마트하다고 만들었는데 맨날 오동작을 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오동작 맨날 반복하는데 뭔 스마트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노이즈의 전파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 고조파와 고주파가 있다 그랬죠. 고조파는 기본파의 특정 배수고 배수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주파수가 높은 걸 보고 고주파라 그럽니다. 고주파는 고주파대로 나쁘고 고조파는 고조파대로 나빠요. 고조파는 우리가 장비가 이 삼상 전류가 이제 그 정연파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장치들은 그 인버터나 UPS나 뭐 정류기나 다이오드나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런 장치들은 이게 장비 자체가 이 선형 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비에 전기가 통과하게 되면은 필히 이제 그 기존 주파수와 다른 종류의 주파수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 주파수는 앞으로 전원계통으로 거꾸로 들어가 가지고 전원계통에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부하 쪽으로 가가지고 악영향을 주기도 하고 주변으로 막 퍼져가지고 걔가 또 주변에 있는 장치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선형 소자는 여기 보는 것처럼 선형 소자는 이렇게 이제 입력과 출력이 일정 비율로 증가하는데 비선형 소자는 입력과 출력에 이게 비선형이 아니죠. 커브를 그리죠. 그렇죠? 이런 비선형 소자에서는 특정 주파수가 들어가게 되면요. 그 주파수의 몇 배의 배수들이 거기서 파생적으로 생겨가지고 그것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기본 주파수 60Hz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에 3배짜리 주파수 생기고 5배짜리 생기고 7배짜리 생기고 근데 이제 점점 좀 몇 배가 될수록 좀 약해지긴 해요. 어쨌든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런 모양의 파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기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전기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면서 전력 품질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처음에 잘 몰랐는데 인버터나 이런 거 사용하니까 뭐 속도 조절도 잘 되고 뭐 좋고 뭐 에너지 절감도 되고 뭐 다 좋은 것 같은데 점점점 이제 옛날보다 모터도 빨리 망가지고 그다음에 소음도 많이 나고
열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자꾸 주위에 있는 장비들이 이상하게 또 이렇게 죽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들을 따지고 연구해 보니까 전력 품질이 나쁘더라. 전력 품질이 도대체 왜 나쁘냐? 봤더니 우리가 쓰는 수많은 장비, 뭐 UPS라거나 인버터라거나 그런 종류의 장비들이 이제 원인을 제공하더라. 그 안 쓰면 안 쓸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걸 쓰면은 발생되는 노이즈는 근본적으로 없앨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노이즈를 우리가 적절하게 컨트롤함으로써 그 노이즈의 악영향을 미니마이즈 하는 게 목표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보면 그 전기차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 어떤 이제 사용자가 올린 글이에요. 자, 테슬라 전기차가 있는데 우리 빌딩에 그 충전기 몰려서 가니까 충전이 안 된다. 옆 빌딩 가니까 거기는 되더라. 그럼 나중에 알아보니까 우리 빌딩에 좀 전기 품질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국산 전기차를 하니까 국산 전기차는 충전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테슬라 전기차는 이 제품이 꽂아서 그런가 그게 아닌 거죠. 왜냐면은 전력 품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내부 장비에 악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니까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가 딱 봐가지고 이거 지금 들어오는 전기가 좀 품질에 문제가 있네 그러면은 그거 계속 받다가 이 자기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막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까지는 아마 그 설계에 감안을 못했는지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전력 품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버터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카먼 모드 노이즈가 발생하게 된 카먼 모드 노이즈가 이렇게 접지를 통해 가지고 빠져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카먼 모드 노이즈는 이렇게 이 접지를 통해 가지고 귀환해 가지고 원래 이 원소스 쪽으로 복귀하고 삥 도는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주변에 악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버터 매뉴얼에 보면은 가능한 한 이제 이 카먼 모드 노이즈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기 쉴드 같은 게 이제 접지하고 닿지 않도록 결국은 이렇게 가서 연결은 돼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접지를 보통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거리가 길어가지고 쉴드를 쓴다거나 용량이 크면은 또 카먼 모드 노이즈도 세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닿지 않게 쉴드를 이렇게 이제 잘 묶어서 요거는 접지하고 직접 연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하라 이겁니다. 여기 이제 어떤 효과를 주는 거냐면은 요 카먼 모드 노이즈 성분이 이리 가가지고 이리 돌아가지고 이리 가지 않고 가능한 요 안에서 좀 뺑뺑 돌도록 좀 묶어 돌아가 있죠. 그래서 그림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카먼 모드 노이즈는 이제 복잡한데 근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카먼 모드 노이즈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카먼 모드 노이즈는 요 케이블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부분이 있고요. 쉴드에서 이렇게 순환하는 부분이 있고 모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버터의 접지단으로 순환하는 부분이 있고 삥 돌아가지고 이렇게 그 그리드 원래 이제 그 전력 공급하는 그 변압기단에 고까지 순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가능한 한 이 카먼 모드 노이즈는 멀리 안 가게 요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부분들이 돌도록 가둬놓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인버터가 인버터가 아니라 인버터는 여기 보면은 이제 캐패시터가 있는데 전기를 처음 딱 넣게 되면은 이게 이제 충전이 돼요. 그러니까 인버터는 키자마자 바로 작동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죠. 그런데 여기는 전기가 이제 AC로 넣으면 DC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전격을 확 넣어주게 되면은 얘는 이제 처음에는 이 콘덴서가 전기 잘 통한다 그랬죠? 전화가 축적될 때까지 용량 큰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전기가 확 갑자기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제 놀랍니다. 망가져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밥을 줄 때는 서서히 밥을 줘가지고 채워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제 요게 전압가 아무 축적이 안 돼 있을 때는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큰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점점점 전압가 차게 되면은 요 전압과 요 전압의 차이만큼의 그 볼테이지만큼의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가 조금 들어가는데, 그래서 프리차지라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제 요걸 끊습니다. 요 스위치를. 그래서 이제 전기가 저항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들어가는 전기가 제한되겠죠. 그래서 전기를 조금만 넣어가지고 여기다가 어느 정도 이제 차지를 쭉 채워가지고 한 80% 정도 채우고 나면 그때부터는 요 전압차가 별로 안 나니까 그때부터는 요거를 갖다가 딱 연결해가지고 저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나머지 차지 완성한 다음에 인버터를 기동하도록 하는 게 이제 프리차지 회로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데, 지난번에 한 것처럼 이제 뭐죠? 이 드라이브를 멀티 드라이브로 여러 대 연결할 때는 카먼 버스라 그래서 이제 DC를 묶고 사용한다 그랬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프리차지 부분도 별도의 회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커지게 되면은 프리차지 부분에 대한 회로도 별도로 핀을 넣어서 구성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 다시 나오는데, 이 빨간 거 있죠, 그렇죠? 카먼 모드 노이즈는 가능한 한 이 범위 안에서 순환시키도록 하고, 요리 넘어가서 이까지 해서 이 그리드까지 가거나 아니면은 전체 그 접지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다른 이렇게 물려있는 것들도 그러니까 잘 되라고 접지를 물려놨는데 이 카먼 모드 노이즈는 워낙 극단 같아가지고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카먼 모드 노이즈는 이렇게 묶어놔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쉴드 케이블을 쓰고 쉴드 케이블을 이 프레임에다가 확실하게 접지시켜가지고 쉴드를 통해 가지고 안에 노이즈 성분들이 담궈지게 그렇게 하라라는 그림을. 자, 그리고 이제 그 공동 접지는 등전이 본딩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프레임이나 이런 걸 갖다가 다 연결해요. 다 연결하면 하나의 이제 케이지처럼 되는 거지. 등전이 케이지가.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덕트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지금 보면은 덕트가 어차피 이게 볼트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전기 통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는 이런 접촉 같은 데서는 부실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볼트로 체결해가지고 전기가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문자 같은 데도 이렇게 이제 본딩을 하죠. 그렇죠? 다 이게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보면은 좀 제대로 만든 판넬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데 쓴 케이블을 보게 되면은 케이블을 이런 띠 모양 케이블을 쓰죠. 이게 편조선인데 그래서 우리 그 매뉴얼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부분에는 영어로 된 매뉴얼에 보면은 브레이디드 와이어를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선 쓰지 말고 이렇게 띠처럼 생긴 걸 쓰라. 왜 이걸 쓰라 그러냐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렇게 휘어도 끊어지지 않죠. 이런 것들은 몇 번 휘면 끊어지니까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그 인버터에서 문제가 되는 그 노이즈는 다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라 그랬죠. 그러니까 주파수가 워낙 높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은 전기는 이런 데로 흘려보내게 되면 어떻게 되죠? 표피 효과 때문에 주로 이제 껍데기 따라 흐르기 때문에 이 안으로 잘 안 흘러요. 그러니까 그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를 잽싸게 샥 이렇게 빼주지를 못합니다. 그 노이즈 입장에서 볼 때는 길이 안 좋은 길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는 선이 띠처럼 되어 있으면은 가는 선의 표면이 다 이 전기 통하는 길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노이즈가 참 못됐다 생각하는데 노이즈도 그냥 전기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전기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길로 가는 거죠, 좋은 길.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 입장에서는 이 길이 자기가 가기 좋은 길이에요. 이 길은 자기가 가기 좋은 길이 아닌 거지. 그래서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이제 그라운드 쪽으로 보내가지고 그게 다른 데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은 길을 잘 쳐줘야 되겠죠. 그렇죠? 길을 잘 쳐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이런 그냥 구리선 하지 말고 편조선을 쓰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에 보면 이거 쓰라고 나옵니다.
돈 좀 들죠. 그렇지만은 다 이렇게 브레이디드 스트림 나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이 그림 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인버터에서 커먼 모드 노이즈를 가능한 한 요 안에 담아가지고 하려 그러면은 여기 쉴드 선을 쓰고요. 케이블요. 여기다가 다 확실하게 본딩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뭐죠? 그 파트너 회사 중에 펜듀잇이라고 있는데, 펜듀잇 그 회사에 보면 이렇게 각종 판넬 할 때 이게 소품들을 많이 팔죠. 거기 보면 볼트 같은 것도 이렇게 초록색 색이 칠해진 이런, 요게 이제 메탈릭 페인트가 칠해진 건데 전기 잘 통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또 이렇게 스타워시인데, 이것도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침이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딱 받게 되면은 이게 이제 잘 파고 들어가지고 페인트 같은 게 칠해져 있는데도 이거를 갖다가 와셔로 끼워가지고 볼트로 조이게 되면은 요 삐죽삐죽삐죽한 이렇게 칼 같은 것들이 페인트를 파고 들어가지고 딱 확실하게 이제 정기적 본딩을 유지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브레이디드 와이어 쓰죠, 그렇죠? 편조선을. 그래서 잘 만든 패널들을 보게 되면은 확실히 이렇게 좀 돈을 조금 들여도 이렇게 제대로 그라운딩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잘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아까 말한 노이즈에 의한 영향을 100%다 줄이지 못해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영업을 하거나 고객 만나 얘기할 때 비용 절감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돈을 쓸 때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적절하게 돈을 들여서 제대로 설치를 해야 설비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오랜 수명을 유지하게 되지, 단지 비용을 절감하느라고 이런 거 다 그냥 대체자재, 싼 자재로 써가지고 대충 하게 되면은 물론 잘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실제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는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필터. 아까 말한 고조파, 그러니까 고주 하이 프리퀀시 노이즈에 의한 영향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접지를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파 영향을 줄이려고 그러면은 필터를 쓰면 되는데, 필터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로우 패스 필터는 낮은 주파수를 통과시키는 거니까 보통 여기다가 이제 저항을 쓰기도 하고 여기다가 이제 코일을 쓰기도 하는데, 낮은 주파수를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주파수를 통과하는 필터는 하이패스 필터인데, 앞에 콘덴서를 배치하게 되면 콘덴서는 AC 주파수가 높으면 잘 통과시키고 주파수가 낮으면 잘 안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특정 주파수를 걸르는 데 사용하는 게, 높은 주파수만 보내고 낮은 주파수만 보내고 이렇게 필터가 있고, 노치 필터라고 들어봤을 때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특정 주파수만 걸르는 거예요. 특정 주파수, 특히 공진 주파수 쪽을 걸르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노치 필터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볼 때는 간단하지만 실제로 필터 안에 조금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설계가 가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적절한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적절한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적절한 필터를 사용해 가지고 고조파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한 어떤 접지를 통해 가지고 저기 뭐야, 노이즈에 의한 악영향을 줄이는 것이, 노이즈에 의한 악영향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정리해 보면은 노이즈는 필요한 신호에 섞여가지고 신호를 바꿔버리는 정기적인 장애 또는 잘못된 부호, 전기 회로 내에 노이즈 발생을 제로로 만드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노이즈와 함께 살아야 되는데 그 노이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적절하게 컨트롤을 해가지고 노이즈에 의한 장애를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이즈는 크게 이제 방사 노이즈와 전도 노이즈가 있는데 방사 노이즈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전파되는 노이즈죠, 그렇죠? 공간을 통해서 방출되는 노이즈고 전도 노이즈는 이제 쉽게 말하면 선을 따라가는 노이즈죠. 그래서 방사 노이즈는 방사 노이즈대로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되고요.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전도 노이즈인데 전도 노이즈는 노멀 모드 노이즈와 카먼 모드 노이즈로 나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전도 노이즈의 노멀 모드 노이즈는 선과 선 사이에 뛰어넘는 그래서 발생되는 전기죠. 이거는 이제 통신선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통신선은 대개 이제 보면은 두 선 산에 전압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데이터가 101010 바뀌거든요. 그래서 노멀 모드 노이즈는 통신선에 영향을 줘서 통신의 장애를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되고 카먼 모드 노이즈는 이 그라운드하고 이제 선 사이에 뛰어넘는 전기에 의한 영향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PLC 같은 거 메모리라거나 이런 것들은 그라운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떤 로직이 전개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커먼 모드 노이즈는 이 PLC나 그런 제품의 내부 회로에 동작에 영향을 줍니다. PLC 프로그램이 메모리 날아갔니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그러니까 커먼 모드 노이즈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커먼 모드 노이즈의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판넬을 설계를 하고 선을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절하게 접지를 하고 또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적절하게 이렇게 격리와 차폐를 통해 가지고 노이즈의 발생을 줄이고 발생된 노이즈를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리 가세요 해가지고 이제 안전한 쪽으로 해서 빨리 흘려 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장비가 동작하게 되고요. 장비가 안정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은 열도 적게 나고 승무도 길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라인도 안정되고 거기 생산 라인에서 만드는 제품도 품질이 좋게 되고 관리하는 담당자들도 쓸데없는데 시간 안 뺏기고 좀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우리 영업에서도 자꾸 이런 노이즈 같은 문제 때문에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극히 그 중에서 몇 명은 이런 노이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전기 담당자인데 제가 다양하게 이제 경험을 하고 또 나름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노이즈 같은 데 대해서 이제 제대로 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있었고 또한 되게 또 그만큼 이제 까다로운 거지. 근데 그런 이제 담당자를 만났을 때 오히려 저같이 이제 이렇게 원인을 잘 짚어주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디 가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뭐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맨날 이렇게 막 하던 사람인데 엄청 까칠한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접지에 대해서 접근하니까 굉장히 이제 이 호의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자 문제는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이렇게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되면은 엄하게 물론 제품 문제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제대로 대응을 못하게 됨으로써 마치 이제 제품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가 지원을 제대로 못한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또 고객을 잃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전에 이 노이즈, 보조파 이런 데 대한 확실한 개념을 좀 가지고 앞으로 이제 또 문제는 계속 있겠지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처음에 초동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고객이 제대로 올바른 접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절한 가이드를 함으로써
우리 비즈니스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또 새로운 기회를 많이 창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교육 여기까지고요.